이렇게 귀중한 장소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 교수님께서 굉장히 평가와 관련된 어려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상론이라고 합니다. 상론. 상자는 오히려 상자를 써서 윗상자라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가 되면 조금 전에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홍양호의 해동명량전 같은 이런 것들은 무인을 평가하면서 이분들이 했던 국가의 여러 가지 국난을 극복했던 여러 인물들을 가장 정당하게 평가했던 저수지와 고수가 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무인들. 물론 이게 홍양호도 언급을 사실은 했지만은 우리 상납공 김만경 선생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죠. 이미 조선 초에 문무전제라는 말로 평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문과 무의 재능을 양쪽 다 온전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짧은 소개입니다만은 조선시대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전투를 했던, 전쟁에 나갔던 이런 분들은 문과 무를 겸전했어요. 둘 다 아울렀지 한쪽만을 표장되게 가진 분이 없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상납공의 경우는 문집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문학사에서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여러 문중의 어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자료들을 수습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것을 한 10년째 연구를 해서 금년에 책이 나와야 되는데 교종만 지금 3년째 교종을 보고 있어요. 근데 성호사설에 보면은 아주 이 상납공의 후손하고 가까우셔가지고 여기 뒤에 1장에 마지막에 썼습니다만 그 후손인 김환이라는 분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면서 만달이라는 항목까지 나눴습니다. 1742년에 집필인데요. 여기서 상당히 오랫동안 장수하시면서 국가를 위해서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를 합치면 160년간을 조정에 있었다까지 얘기를 성호가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살짝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상납공이야말로 국가에 상당히 충신이었다라고 하는 말을 아주 반골이었던 성호가 해놓은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상당히 반골이고 진보적인 학자인데 이 국가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했구나 하는 이 문제죠. 아마 조금 전에 우리 박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여러 가지 저도 여러 가지 운동권에 있었고 말하자면 상당히 거친 정치론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외세 저항이라고 하는 점만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식민 시대에도 결국은 저쪽에 동조하지 않고 자기를 지켜나갔던 인물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특히 몽고라고 하는 데 보면 제가 존경하는 이재현이라든가 이런 분들 보면은 외교적인 행동을 통해 가지고서 주체적인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거든요. 김만경이라고 하는 그분도 결국은 그러한 면에서 저는 완전하게 지금 정치사를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외교적인 인물로 봐야 된다. 아시다시피 이 상납공은 단순한 무인이 아니에요. 몽고와의 관계에서 항상 사실을 같이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박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집안 대대로 학문을 했던 집안이에요. 그러한 것이 단 한 수의 시밖에 지금 동문선이라고 하는 국가의 조선시대의 앤솔로지 속에는 합수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시의 가치를 보고 또 후손들이 혹은 다른 분들이 이것에 창화하는 것을 보면서 김만경 어른에 대한 평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문무겸전으로서 정착이 되어 있구나.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착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한수의 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페이지에 김만경의 시로서 제가 29쪽에 내놨습니다만 거기 번호는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아마 주최 측에
저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번호를 붙인 것 같습니다. 번호는 아니고 이 번호는요 산수무비 구원청이다. 야 대단하십니다. 저는 아까 상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규모입니다. 규모.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이든 학자든 규모가 있어야 돼요. 규모가 없는 사람은 우리가 학문이나 학자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정치가도 우리가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첫 구절이 지금 이 전란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수복이 된 이런 지경에 있는 이런 건데 그런 그 고난을 얘기한 것보다는 산천무비 구한청이라고 하죠. 이 산천이 옛 내 눈으로 보더라도 그대로 맑지 않은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청자가 아주 중요한 글자예요. 푸를 청자로 돼 있기도 하고 맑을 청자로 돼서 사실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를 못 쓸 것 같아요. 맑을 청이라고 하는 걸 이거를 우리가 시에서 이걸 시안 눈깔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되는 글자예요. 눈에 보이는 건 사실 폐허가 됐고 여러 가지 민초들이 고생하는 걸 다 봤을 겁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큰 비전을 볼 때 우리가 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수가 맑아진다. 모든 국가가 새롭게 회복되고 일싱하자라고 하는 뜻을 여기다 강하게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시를 보고서 사람들이 전부 다 뒤에 사람들이 이것을 참관을 했던 겁니다. 야 대단한 시입니다. 제가 오늘 아까 보니까 아침에 와이프가 이번에 무슨 저 시진핑인가요?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뭐 시를 줬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시를 줬다 하고 봤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서 국회에서 봤는데 어느 유명한 TV에서 그걸 했는데 한자가 틀렸어. 아니 기자들이 이게 수준인 것밖에 안 돼. 괴석의 석자를 갖다가 좌석 석자가 돼야 되거든요. 이 석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석이라는 게 그냥 좌석이라는 뜻만이 아니고 네모난 방석이라는 말이 석주 있지 않습니까? 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돛을 걸고 갈아따라야 되는데 어느 유명한 TV의 그 자막에다가 돌 석자를 해놨어. 이게 옛날 같은 게 역적입니다. 돌을 걸고 어떻게 가요? 빠져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중국과 우리나라 관계가 아주 침몰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석자가. 그런데 이걸 어떻게 검열을 안 하고, TV에다가 냈습니까, 이거를? 참, 이거를 보고 제가 지금 너무 지금 한심해. 제가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에 당시 학교에 갔다 왔습니다. 초청이 돼가지고. 저를 원로로 생각하면 좀 나이가 들어 보여가지고 90대 노인하고 똑같이 네 사람 성에다 얹혔는데 500명이나 되는 중국의 학자들이 왔어요. 우리나라 시도 이제 그 사람들이 연구할 판이에요. 제 수업에도 중국 학생이 와서 듣고 있습니다. 박사과정에.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 문화에 이 찬란한 이러한 그 정신을 담고 있는 시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 산수무비 구원청 이거는 물개 서원이 서게 되면 반드시 그 주변에다 달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어느 서원에 유명한 학자에 초청이 돼가지고 강연했는데 거기 보니까 주변을 완전히 아분이 안 맞게 걸어놨어. 뜻을 완전히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눈. 시 안이라는 게 있다. 근데 이 첫 구절을 이렇게 쓰는 건 대단해요. 이거를 단순한 시가 아니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나라의 문학사에서 다뤄야 될 아주 중요한 단모부라는 것을 쓰셨어요. 이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여기 문중에서 찾은 겁니다만 이승유라고 하면 제왕운기라고 해서 교과서에 다 실리잖아요. 그죠? 제왕운기를 쓴 이승유의 문집 속에 바로 이 김반경의 부를 실어놨다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한문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부를 쓸 수 있는 거는요. 일생에 한두 수밖에 못 남겨요. 다산정약용이라는 사람도 자기 여의당 전서에 3편밖에 못 남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부가 아니고 창작을 한 게 아니고 이승유라는 사람이 쓴 부에다가 차원을 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운자를 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서 자기 뜻을 갖다 가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도 주역을 가지고 풀이했어요. 뭐 많은 논문을 써가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역의 두 괴를 갖다가 언급한 것만 봐도 이분이 겸손하고 국가를 위해서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이승유의 부에도 나타나고
겸손하게 말한 단노부의 차원부에도 나타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려시대 때는 과거 시험이 여러 가지 끊어지기도 하고 그랬지만 과거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부였어요. 근데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 부는 좀 어려운 얘기도 팔가분이라고 해서 평성 측성이 8개, 4개씩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서정부, 자기 자신의 의지를 담은 시를 썼어요. 대단한 시입니다. 저도 못 찍겠어요. 제가 지금 중국에서도 이 부에 대한 연구가 요새 와서 활발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중국에서도 이 중국 부학이라는 잡지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6회밖에 안 돼요.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 한 부를 남긴 것만 보더라도 이분이 과학으로 충분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가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전철에 보면은 뭐 현대시가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시 쓰시는 분도 굉장히 고생을 되어 쓰고 있지만 한시는 훨씬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그 리듬이 있어야 되고 룰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주가 망가지더라도 이 룰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한 정도의 수학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학문이 필요한 것이지 한시는 아무나 짓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춘향전 있죠? 춘향전 제가 번역을 했는데 춘향전은 엄청나게 많은 한시들 인용했어요. 근데 전부 다 중국 시들, 뭐 두목인 이런 시들 인용했는데 춘향이하고 이도령이 주고받은 시가 3편밖에 없어. 자작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자작시도 시의 형식에 보면 맞는 게 없어요. 그만큼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한시를 완벽하게 지키기가 어렵다. 근데 시뿐만 아니라 부를 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 수학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불행하게도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은 이 가학이 굉장히 탄탄했다는 겁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새 문중에 말이죠. 많은 문집들 이렇게 나오고 그러지만 이렇게 한두 수만 가지고도 정말 그 소체다가 그 손가락으로 찍어본 맛을 알듯이 이게 뛰어난 규모가 크고 정신세계가 넓은 이런 시들을 가진 것은 많지가 않다는 주로 음풍농월이 많죠. 저는 그런 면에서 우선 이 두 작품에 대해서는 정말로 문학사에서도 다룰 만한 정말 중요한 작품이다. 저는 오히려 공부해게끔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썼습니다만 요새 최근에 제가 MIT, 미국의 MIT가 이제 인문학을 강화해서 고려대학을 행사합니다만 오랜 친구가 있어요. 동양학에. 그리고 와세다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 어제 화상통역을 했습니다. 뭘 하느냐? 외교와 문학. 사실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전부 다 한시를 정도 주고받은 게 아니고 표전이라든가 이런 변문이라는 아주 어려운 문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종 때도 강화를 했고 정조 때도 강화를 했고 조선시대에도 우리가 문화적인 수준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거 시험도 그렇게 어렵게 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국론을 물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 문화적인 위상을 드러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저는 김방경이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 가서 원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곤욕도 당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얘기해서 훈련한 이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거기서 많은 글을 썼다고 생각해요. 사신을 가는 사람은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도 저도 못 가요. 변문을 완전히 쓸 수 있어야 된다. 부를 능가하는 걸 써야 된다. 너무 지금 간단하게 생각해요. 사실 미국에도 가려면 지금 영어가 지금 안 돼가지고 하버드나 강의하라 해도 영어가 안 돼서 못 가요. 모스크바는 갔다 왔습니다. 번역해 줍니다. 아마 조금 전에 그 회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물개서원이 건립된다면 정말로 이것은 한 일국적인 이런 것이 아니라 몽고 지배 또는 몽고를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자주적인 정신들이 어떻게 우리가 문화를 형성해보면서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그 큰 규모를 그리는 데로 나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불행하게도 원나라 때 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아까 근데 MIT하고 와사다에서는 돈을 내가지고서 말이죠. 저는 그래서 돈을 못 내니까 강연만 하러 가는 거예요. 불쌍한 놈이시죠.
문학이라는 게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문학을 했던 거고 과거 시험을 그렇게 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무런 과거 시험에 대한 얘기도 없고 과거에 대한 그런 것도 없지만 김방경 선생이 이 두 가지 작품으로 완전 딱 보여줬다. 당시 최고를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아까 그 스님 오셨다가 가셨는데 꼭 들으셔야 되는데 고려 말의 지식인들은 전부 다 유불 스타였어요. 전부 다 같이 다 절충했어요. 그런데 이 김방경 이분이 바로 요요암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철학적인 선불교의 그런 내용들을 평가를 하는 글을 남기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것이 문집에 잘못 편집이 돼가지고 상납공의 글인지 몰랐던 거죠. 이것은 제가 찾아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이 언저리에 같이 어울렸던 분들이 누굽니까? 당시 최고 가는 문인들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서로가 관계가 되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거지 상납공이라는 사람이 문학을 못했으면 어울렸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무근거한 얘기가 아니다. 근거가 있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지만 몽고 시대의 문학사 다시 한번 쓰고 상납공에 대한 평가 다시 하고 아니 왜 우리가 조금 전에 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순 지배받은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평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호도 거기서 상납공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한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사실 이거 제가 보면 우리가 불행하게도 일제에 지배해야 해서 현대의 학문이라는 게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경성제대에 와 있던 사람들이 제가 나왔을 때 교토대학이나 동경대학에 최고 인류들이 왔는데 일본에서 되게 찐따들이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민중사관이니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왕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국가라고 하는 체제에 대한 연구가 없어요. 여기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게 좀 더 큰 규모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국가를 운영했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이 와서 준 시는 최초의 시를 갖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프리카 TV에다 자막을 잘못 내가지고 도를 갖다가 걸라 그랬으니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그냥 어떻게 빵으로 되면 어떡할 거야? 나 그 기자가 문제라고 생각해. 여기가 사실은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개서원, 오늘 아까 여기 어르신들 전부 다 볼 때 물개서원 그러면 물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경상도 사투리면서 그 지역이 원래 이름이겠죠, 그죠? 제가 보기에 이제 물이라고 하는 건 논어에 나온 사물자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말이죠. 움직이지도 말라는 거. 근데 그게 바로 이 상납공에 대한 문무 겸전 이거를 말할 때에 나왔던 말이고 바로 단모부에서 이승유가 상납공 김방경을 칭송했던 말에 나오는 말이에요. 주역의 겸께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주역의 겸께. 저도 겸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겸께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역의 겸께는. 겸께가 나오려면 대유께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남한테 겸손하게 그건 아부예요. 아부. 대유. 내가 모든 것을 인격적으로 완성을 해놔야 겸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유가 단문보에서 바로 상납공을 평가를 한 거죠. 엄청난 시예요. 이 철학적으로도. 이런 것이 벌써 주역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또 승려하고는 그런 선불교에 대한 논의를 하고 보통 지식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다과에 관계없이 재평가를 해야 되겠고 오늘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물론 완전하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 시야에서 봐야 되고 국가라고 하는 것 식민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반놈들이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자기 자주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 그 문화적인 업적 때문에 몽고도 꼼짝 못했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